네, 매주 월요일 경제인사이트에서는 그 증시를 둘러싼 안팎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3프로TV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 지난주에 그 미국 CPI에 이렇게 반응해도 되는 건지 약간 좀 아리송한 느낌도 드는데요. 자, 지난주 후반부터 오늘까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미국 소비자 물가가 낮게 나오면서 촉발된 랠리였죠. 네, 그런데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특히 지난 2월 24일이죠.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예. 때 보여줬던 2월 달 CPI보다는 지금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가 7.9였거든요. 아, 예. 그래서 7.7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만 없었다면 더 낮아질 수 있었는데라는 이제 사람들의 얘기도 맞고요. 그리고 의미 있게 떨어졌다. 모든 항목들이 의미 있게 떨어졌다라는 것은 오케이. 그것은 뭐 앞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이 결국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거고, 그리고 기다렸던 금리 동결도 그렇게 머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기술주 주가의 악재로 작용해 왔던 아주 뭐 굉장히 그 기술주를 계속 올라가려고 하면 이제 발목을 잡고 그렇죠. 한 게 이제 시장 금리였는데, 이러한 그 시장의 장기 금리를 어쨌든 낮추는 요인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뭐 오케이인데, 문제는 뭐 시장의 수급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지션이 굉장히 낮은 상태, 주식 비중이 기관과 개인들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낮아진 상태,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반등하니까 쇼커버링, 공매도를 많이 그 때리는 그런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 사는 숏스퀴즈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추세 매매를 하는 퀀트 펀드, 알고리즘 매매 이런 것들이 가세되면서 위쪽으로 변동성을 높게 만드는 그런 시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팩트 자체만 보면 뭐 천천히 올라가도 되는 건데, 뭐 올라가는 방향은 맞지만 천천히 올라가도 되는데 이런 수급적인 영향 때문에 더 급하게 올라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증시가 항상 이제 공매도 때문에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 오를 때는 또 그 쇼커버링 때문에 실제 올라야 되는 수준보다 더 오르는 진폭이 커지는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 기술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술주 시대는 끝났다. 저물었다. 뭐 이런 얘기들, 아주 어두운 전망들이 난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이틀 동안 무려 10% 가까이 올랐다.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어쨌든 지금은 뭐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주식 시장의 가장 큰 중요한 변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미국 국채 10년물이 4.40% 위쪽으로 움직이다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 강세를 보였는데, 그러면서 금리에 가장 민감한 기술주가 폭등한 것은 뭐 논리적으로나 어쨌든 정황상 당연한 이치인데, 아무튼 말씀드렸듯이 그 배경에는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이번 3분기 실적이 무난하게 넘어갔다. 뭐 메타라든지 뭐 일부 기술주가 실적 쇼크를 일으켰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실적 앞으로 가이던스가 약해진 거지 3분기 실적이 뭐 괴멸적으로 아주 실적 쇼크를 냈던 기업은 적었고요. 다만 이제 달러 강세 때문에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미 3분기도 영향을 받았다라는 쪽에서는 미국 기술주의 실적이 앞으로 지금보다는 4분기 또 내년도에 갔을 때 낮아질 것이라는 것을 기업 자체도 시인했고 애널리스트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생각보다는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반증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난히 지나간 기술주 실적 시즌이 조금 주가 상승에, 기술주의 주가 상승을 조금 더 돕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미국 기술주들의 실적은 아마 달러 강세를 조금 후행적으로 시차를 두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반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감원을 많이 지금 했기 때문에 그
한편으로는 감원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생산성을 그래도 지킬 거다, 이익을 지킬 거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기업 전체의 실적 어쨌든 센티먼트라고 할까요? 그 모멘텀이 약화되는 것을 부정하기는 또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금리로 인한 금리 하락으로 인한 촉발된 기술주의 강한 랠리는 앞으로는 조금 종목별로 선별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지수 전체를 아주 폭발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의문이 드는 게 시장이 7.7%라는 10월 미국 CPI만 놓고 올랐나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거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걸로 올랐다면은 그러면 이 상승폭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열광했던 것은 인플레이션 절대 지표보다도 그 내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주거비는 어차피 지금 이번 달 CPI까지는, 그러니까 지난달 CPI까지는 그냥 크게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기여를 많이 못했습니다. 예상대로. 하지만 지금 미국 주택시장이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항목이다. 어차피 지금 때가 되면 렌트비는 떨어질 거다. 지금 사람들이 보다 주목하는 것은 일단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생긴 에너지 서비스 가격, 그러니까 전기료라든지 가스료 이런 유틸리티 가격들이 안정돼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우려했던 서비스 인플레이션, 서비스업 물가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방어적으로 작용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조금 약간 그 가시로 지금 인플레이션 항목에서 조금 눈에 거슬렸던 중고차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일단 공급망 차질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돼 가고 있는 국면이구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쪽에서 더욱더 안도감을 찾으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조금 더 가속적으로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쪽에 조금 더 그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신뢰 혹은 확신을 좀 가진 그런 그림입니다. 네, 뭐 시장 반응은 과하더라도 인플레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는 분명히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네. 그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발언을 통해서 뭐 이걸 어떻게 보면 좀 점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제일 강하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거라고 공언한 사람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총재입니다. 나는 향후 몇 달 동안 우리의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을 또 패트릭 하커라는 또 비중 있는 분이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시장 컨센서스도 11월에 75bp, 12월에는 50bp, 그리고 뭐 내년에는 한두 번 25bp, 그렇죠. 내지는 뭐 아주 뭐 좀 인플레가 안 잡혀도 어쨌든 75bp로 다시 11월 2일 날 0.75%로 다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어쨌든 컨센서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패트릭 하커 뭐 연준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된다라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제 최종 금리에 대한 이제 뭐 좀 부분인데요. 사실은 9월달 FOMC에서 이제 점도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월에는 이제 점도표가 없었고, 또 12월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점도표가 나오는데, 그렇죠. 파월이 11월 정책회의에서 기자회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월 의장이 그때 9월달에 나왔던 점도표의 중간값, 그러니까 최종 내년에 어쨌든 기준금리의 중간값을 4.6이었는데 4.6보다는 더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11월 초에.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적어도 5.0 내지는 심지어 5.25가 최종 연준의 기준금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아직도 유효한가? 아니면 지금 발표된 CPI로 인해서 이거는 이게 폐기되고 4.75나 아주 기껏해야 많이 가도 5.0. 그래서 한 0.25에서 0.5 정도가 기존의 컨센서스보다 낮아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시장은 좀 그 숨쉴 공간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는데 지금 여전히 지금 애매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4.6보다는 높아질 것이다라는 파월의 의장은 아직은 폐기된 게 아니고요. 유효한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어져 온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은 약간 과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지역 연은 총재들이 같은 방향으로 얘기하면 좋은데 이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네. 거꾸로 또 아직 갈 길이 멀다. 이것도 얼마 전에 네.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걸 상기시키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은 동결을 내년도에도 계속할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 기준 금리를 뭐 내년 1년 내내 올린다라는 의미로 지금 그 발언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것보다는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은 소위 연준의 피벗, 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리는 시기는 아직은 거론하기 시기상조다. 그런 측면에서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조금 해석이 됩니다. 예, 뭐 약간 상반된 얘기 같지만 따지고 보면 같은 얘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CPI 발표 이후에 연은 총재들 발언을 보니까 결국 인상 속도 유지 쪽에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시장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반등한 것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좀 시장은 지금 집요하게 보고 싶은 것만 체리 피킹해서 아주 좋은 것만 끄집어내서 반영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요. 특히 연준 혹은 파월 의장이나 지역 연은 총재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집요하게 계속 어린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하듯이 줄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집요하게 캐스천을 던지고 그런 좋은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시장의 집요함이 좀 엿보이는데요. 사실 그 미국 소비자 물가가 연초만 해도 올해 연말의 전망에 대해서 한 3, 4% 정도 보면 그렇게 높게 보냐.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지금은 연 중반 정도에는 거의 한 뭐 7, 8%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한 6, 7%로 살짝 낮아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팩트상으로는 물가와 통화정책 측면에서 바뀐 건 없다. 바뀐 건 없는데 그 사이에 시장이 말씀하셨던 좋은 것만 취하면서 변동성을 스스로 창출한 거고요. 그 변동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굉장히 혼돈에 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팩트 자체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팩트 자체는 조금 부정적으로 사실 연초 대비 바뀌어왔는데 시장은 그 사이에서 좀 해석을 다양하게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스스로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너무 과하게 기대하는 것도 금물이고 또 그렇다고 또 과도하게 또 불안해하는 것도 금물인 것 같습니다. 자, 또 금리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이 달러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 달러 가치 환율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무려 원달러 환율 100원 이상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연준발 달러 강세가 이제는 주춤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연준으로 인한 달러 강세는 일단은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3, 4개월 내에 연준의 금리 인상은 종결되니까 그걸로 인한 금리 차에 따른 달러 강세는 일단은 저물고 있다. 혹은 완전히 저물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달러 강세 요인은 연준만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상대국인 유로화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유로존의 에너지 쇼크라든지 또 재정 위기라든지 또 다음 주 발표될 영국의 장기, 중장기 재정 정책의 그 보고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달러 시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서 신흥국 전반이 상당히 부채 문제라든지 재정 정책, 재정 건전성 이런 부분에서 신흥국 통화가 아직까지는 약세 쪽으로 약간 무게 중심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소위 연준발 달러 강세는 일단 마무리. 하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파생적 요인으로 인한 달러 강세의 요인은 아직까지도 유효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일단은 수그러들겠지만 그 속도, 달러 약세의 속도, 원화 강세의 속도는 조금 앞으로는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율이란 게 항상 상대평가 점수이기 때문에 네. 내가 잘하지 않으면 내가 잘해도 상대방이 더 잘하면 내가 약세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요즘 그 부동산 시장 유동성 문제가 어떤 그 금융 경색의 뇌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부동산 PF발 자금 경색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더 심각하다고요. 네. 중국은 뭐 다 알려져 있듯이 지금 뭐 1년 내내 지금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 시장이 뭐 코로나 제로 정책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올스톱돼 있고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뭐 실종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의 부동산 관련 기업들, 특히 부동산 개발업체들, 건설업체들, 시행사들 굉장히 자금난이 심해지고 있고 특히 이들이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은 해외에서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된다는 말씀은 차환 발행이 안 된다는 거고 차환 발행이 안 되면 부도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살릴 기업은 살리겠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자연 도태되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다 모이고 모여서 중국 전체의 성장률 둔화로 이어지고 있고요. 부동산 경기가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상반기 내내 혹은 7월 8월까지 지금 중국에서 채권 시장에서는 중국 채권 시장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주식 시장마저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런이라고 지금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주식 자금이 우리나라에 좀 반사 이익을 제공했던 측면도 있고요. 이렇듯 중국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진행형이다. 하지만 중국이 이 문제를 중국 당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16개 항목에 걸친 부동산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부채가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그런 그 대출이라든지 이런 채권에 대해서 1년 동안 더 연장을 해줄 거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부동산 부양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만약에 단계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이 후퇴하고 내년 봄에 의미 있는 리오프닝 경제가 혹시 진행된다면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 방역 규제 정책이 한 발 후퇴한다면 일단은 내년 초에는 부동산 시장이 반짝 어쨌든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고요. 특히 올해 전체적인 중국의 거시 지표가 기저효과가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이러한 그 금융시장의 지원책들이 같이 만날 경우에 부동산 경기도 살짝 반등하면서 오히려 내년 봄에는 중국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이 의외로 괜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 하는 역발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기저효과도 굉장히 낮았고 또 시진핑 정부 3기 출범에 이제 연관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은 뭐 불보듯 뻔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 경제는 중국 중앙당 정부가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고 또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질서 있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불안한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과열이라고 난리가 났다 이랬는데 이제는 거꾸로 부양책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참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자, 매크로 환경을 보시니까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제 중국이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지만 또 이게 내년에 또 어떤 반전이 있다면 또 그것도 또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경제는 뭐 생각보다는 조금 성장률이 저조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양책이라든지 또 방역 정책의 후퇴, 어쨌든 경제활동 재개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GDP의 너무 많은 부분이 지금 부동산 쪽에 연관돼 있고 또 지방 정부가 어쨌든 재정 수입의 50%가 부동산 관련 뭐 이런 뭐 어쨌든 그 땅을 이제 임대해서 거기에 사용권을 이제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정 수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지금 중앙 정부가 허용한 지방 채권의 특별 한도를 다 소진한 상태에서 지금 재정 여력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올해는 3%대 중후반 성장, 내년에도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중국 당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5%대 성장은 한참 못 미치는, 거기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기껏해야 4%대 초반 성장. 베이스가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베이스가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4%대 초반대 성장이라는 것은 중국 경제는 좀 마이너스 성장에 가까운 그렇죠. 경기 충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추가로 확인하면서 세계 경제가 얼마나 어렵게 진행되는지, 또 중국 경제가 거기에 중심에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집요하게 스트레스를 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뭐 뉴욕 증시 상승 배경이라든지 연준의 항방, 그다음에 중국의 부동산 경세까지 짚어봤는데, 사실 이제 뭔가 분위기는 좀 바뀌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들뜨기 쉬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좀 시장의 전체적인 좀 굵은 파동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2022년 올해가 전체적으로 금리 상승 또 금리 인상, 통화 긴축에 따른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역금융 장세였다면, 그렇죠. 지금은 역실적 장세,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지는 걸 확인하면서 주가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전형적인 약세장 그 사이에,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 사이에 일시적인 반등이다 라는 식의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역실적 장세가 좀 쉽게 지나갈 수도 있고 좀 가볍게 이렇게 좀 기침 정도로 지나갈 수도 있지만, 국가에 따라서 또 기업에 따라서 경제 주체별로는 그 어쨌든 그 충격이 다 다르게 지금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결코 이러한 글로벌 경기 침체 과정에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기업 이익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좀 뺏을 길게 잡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한 번 더 역실적 장세의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조금 살금살금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베어마켓 랠리에 뭐 그 정도 수준 이상의 거를 보기가 어렵다라는 그 뭐 냉정한 분석가들은 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프로 TV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